네, 안녕하세요. 수학하 너의 마지막 수학 311 경우의 수 이론 강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런저런 사정으로 저 혼자 강의를 촬영해 보게 됐어요. 이제 우리는 수학하에서 전혀 새로운 단원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바로 경우의 수가 되겠는데요. 나중에 여러분 확률과 통계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아마도. 그랬을 때 이 경우의 수들을 구할 줄 아는 것들이 이 가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확률과 통계를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좀 더 이 단원에 대해서 깊게 공부하는 때가 올 겁니다. 뭐 사실 확률을 구하려면 경우의 수를 구할 줄 아는 게 중요하죠. 그게 기본이기 때문에 여기서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것을 먼저 공부해 보게 될 겁니다. 경우의 수. 이 단원의 뒤에 보면 이제 뭐 순열, 조합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단어 그리고 표현이 들어가는 경우의 수를 배우게 되기도 하는데 여기 처음에 있는 경우의 수라는 단원에서는 딱히 그런 순열, 조합처럼 뭔가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런 이름의 경우의 수를 따로 공부하진 않고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특정 유형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어떤 요령 같은 것들을 익혀보게 될 겁니다. 너무 제가 갑자기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얘기를 했나? 보시면 원래 이제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긴 해야죠. 사건.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시행이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시행. 시행을 여기서 해볼까요? 시행. 그 결과가, 무작위로 나오게 되는, 랜덤으로 나오게 되는, 무작위로 나오는 반복적인 실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행이라고 합니다. 거창하게 얘기했는데, 주사위 던지기 같은 거요. 주사위 던지기. 그 결과는 랜덤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복적으로 시행을 할 수 있죠. 동전 던지기 같은 거요. 조금 뭐 던지기를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시행이고요. 그 시행의 결과를 사건이라고 합니다. 시행의 결과를 그 사건이라고 하고요. 그 사건이 나오는 가지수를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거죠. 경우의 수. 가능한 사건의 수라고 얘기를 해봐야 되겠네요.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가지수. 사건의 가지수가 되겠다. 몇 가지의 사건이 나올 수 있느냐? 그게 이제 경우의 수, 경우의 사라고 썼네요. 뭐 이건 이제 뭐 이렇게 크게 우리가 많이 강조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시행, 주사위 던지기나 동전 던지기 같은 걸 시행이라고 하고요. 그 나온 주사위의 눈, 동전의 앞면이나 뒷면 같은 걸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주사위의 눈의 개수 혹은 동전의 앞면, 뒷면 이런 그 사건의 결과의 그러니까 사건의 모든 가지수를 우리가 경우의 수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연습을 할 건데 그때 크게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라는 법칙을 이용해서 경우의 수를 구하게 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 보죠. 제가 면 또는 면과 이제 밥을 먹으려고 이렇게 했어요. 면에는 뭐 라면이 있었고 냉면이 있었고 우동이 있었고 밥에는 그냥 쌀밥이 있었고 볶음밥이 있었어요. 이랬을 때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면 또는 밥을 먹는 경우의 수. 면 또는 밥을 먹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다 이거예요. 그럼 몇 가지가 되겠어요? 이 셋 중에 하나를 먹거나 아니면 이 둘 중에 하나를 먹는 거죠. 면 또는 밥.
그러니까 면과 밥 중에 하나만 먹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의 수는 저 면의 가지수 3개와 밥의 가지수 2개를 놓고 둘을 더해서 나오는 5가지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면 그리고 밥을 먹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면 그리고 밥을 먹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면을 먹고 나서 무조건 그 남은 국물에다가 여기에 있는 밥들을 말아 먹겠다 이거죠. 뭐 그러니까 라면을 먹고 남은 밥에 볶음밥을 말아 먹을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둘 다 먹는 경우. 그러면 이 라면을 먹을 때 쌀 또는 볶음밥, 냉면을 먹을 때도 쌀밥 또는 볶음밥, 우동을 먹을 때도 쌀밥 또는 볶음밥, 이렇게 총 6가지를 먹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때마다 각각의 2가지 경우 수가 파생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때의 경우의 수는 저 3과 2를 곱해서 이렇게 6가지가 나오게 되겠죠. 우리가 이걸 합의법칙이라고 그러죠. A 또는 B의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사건 A의 경우의 수와 사건 B의 경우의 수를 더해서 경우의 수를 따진다. 합의법칙. A 그리고 B라는 경우의 수를 따질 때에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죠. 사실 이 A와 B를 결합한 걸 하나의 사건으로 보는 거죠. 여기서는 A나 B 각각의 개별적인 사건을 하나로 보는데 여기서는 A와 B를 결합한 상태를, 이제 우리가 그걸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는데 결합된 걸 하나의 사건으로 보면 A의 경우의 수마다 B의 경우의 수가 존재하니까 그 둘을 곱한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된다. 그걸 우리가 곱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합의 법칙은 A 또는 B, 이때 이제 이거는 A 경우의 수와 B의 경우의 수를 더하는 것이고 얘는 A 그리고 B, A and B. 이제 그리고라는 말이 좀 헷갈리면은 A, B를 결합시킨 걸 하나의 사건으로 본다. 그때의 경우의 수는 A의 경우의 수와 B의 경우의 수를 곱해서 계산한다. 이게 곱의 법칙이다 이겁니다. 뭐 사실 근데 이때도 뭐 짜잘한 것들이 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뭐 이 둘이 얘의 경우의 수를 세거나 얘의 경우의 수를 세거나 할 때 둘에서 겹치는 부분이 없으면, 그러니까 얘를 선택하는 때는 얘는 아예 배제되죠. 얘를 선택할 때는 아예 얘가 배제되죠. 하지만 얘를 선택할 때 만약에 상황에 따라서 여기 선택할 때 여기 선택할 때 둘을 동시에 선택하는 경우가 존재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얘를 셀 때 얘를 셀 때 동시에 선택되는 경우는 2번 더해졌기 때문에 그건 한번 빼줘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짜잘한 것들은 문제를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칠판을 지울게요. 자, 여기 지워보겠습니다. 합의 법칙, 곱의 법칙.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리면은 그 2개의 사건을 결합시킨 걸 하나의 사건으로 보느냐, 아니면 각각을 개별적인 사건으로 보느냐, 그걸 염두에 두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문제를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거기 필수예제 1번입니다. 필수예제 1번. 자, 1에서 100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100장의 카드가 있대요. 여기에서 한 장을 뽑으면 돼요. 이거 중에서 한 장을 뽑는다고 얘기했어요. 한 장을 뽑아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랬을 때 첫 번째 12의 배수 또는 1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12의 배수가 나오거나 또는 13의 배수가 나오거나 라고 얘기했습니다. 12의 배수는 몇 개가 있을까요? 네, 100을 12로 나눠보면 돼요. 그러면 8, 그러면 96점, 뭐 이제 뭐 4 나오니까 점 샤라샤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중에는 12의 배수가 8장 있어요. 13의 배수는요? 여기 100을요, 13으로 나눠보면 돼요. 그러면 7, 91 돼서 뭐 이렇게 나오네요. 7장 있어요. 얘 중에 하나가 나오거나 또는 얘 중에 하나가 나오거나, 이때는 이 둘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더해야 할까요? 곱해야 할까요? 그쵸? 더해야죠. 왜냐하면 얘 또는 얘, 그러니까 12의 배수와 13의 배수를 결합시킨 게 아니라 12의 배수가 나와도 되고 13의 배수가 나와도 된다 이거예요. 이때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만약에
12의 배수이면서도 13의 배수일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있다라면 얘를 뽑을 때 얘도 한번 셌단 말이죠. 얘를 뽑을 때 얘도 셀 수 있게 되겠죠. 그런 숫자가 있다라면. 그러면 걔네들은 얘를 셀 때 한 번씩 더 셌으니까 뒤에 한번 빼줘야 된다는 거예요. 12의 배수이면서도 13의 배수인 수, 둘은 이제 서로 소니까 곱해서 156인 수가 있어요. 즉 이 156의 배수부터는 다 12와 13의 공배수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뽑아야 할 이 100장의 카드 중에는 이 156의 배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를 뽑을 때 13의 배수도 동시에 뽑을 일은 여기선 없었어요. 13의 배수를 뽑을 때 12의 배수도 동시에 12의 배수가 되는 수를 뽑은 경우는 없었다는 거죠. 때문에 그냥 더해서 15장이 답이다라고 하면은 돼요. 합의 법칙을 따질 때 얘를 세고 얘를 세서 더하긴 하는데 얘를 셀 때 이 경우이면서도 얘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게 있었다면 걔는 중복돼서 세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한번 빼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그 아래에 비슷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얘기했어요. 얘도 합의 법칙이에요. 1부터 100까지 중에 2의 배수는 몇 개가 있어요? 얘는 50장이 있어요. 5의 배수는요? 얘는 20장이 있죠. 그럼 얘네들을 더하면 땡이냐? 근데 2의 배수이면서도 5의 배수인 애들이 있어요. 바로 10의 배수죠. 10의 배수는 몇 장이 있어요? 10장이 있죠. 그 10의 배수는 얘를 셀 때도 셌고 얘를 셀 때도 셌으니까 중복돼서 셌어요. 그런 애들은 빼줘야 한다는 거죠. 바로 이렇게 10장을 바로 10의 배수를 빼줘야 한다는 거죠. 10장을. 그래서 답은 60장이 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집합을 배웠잖아요. 만약에 A 또는 B, 그럼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셀 때도 어떻게 세요? A의 원소의 개수를 세고 B의 원소의 개수를 센 다음에 겹치는 건 한 번 빼주는 거죠. 그것과 같은 원리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다음에 세 번째, 100과 서로 소인 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는 경우의 수.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싶을 텐데요. 자, 100과 서로 소. 100과 서로 소인 카드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얘기했어요. 서로 소란 얘기는 겹치는 소인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두 수 사이의 공약수가 1밖에 없는 상황을 얘기하죠. 얘는 그러니까요. 자 보세요. 그럼 이 100을 구성하는 소인수가 뭔지를 봐야 되는데 100을 소인수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에요. 그 100은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인 애들이 100과 서로 소가 아니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서로 소인 카드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말이죠. 은근 어려워요. 왜냐하면 얘가 서로 소가 아니려면은 2와 5를 약수로 갖고 있지 않기만 하면 돼요. 그럼 너무 많죠. 3을 약수로 가져도 되고 7을 약수로 가져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2와 5를 약수로 안 갖는 수를 구해야 하니까 전체에서 2나 5를 소인수로 갖고 있는 수를 제외시키는 게 훨씬 빠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그러니까 서로 소인 카드는 이거 우리가 어떻게 구할 거냐면 전체 경우의 수에서 서로 소가 아닌 경우의 수를 빼는 방식으로 구할 거다 이겁니다. 아닌 경우의 수를 빼는 방식으로 구할 것이다. 이때 뭐 전체의 경우의 수는 100가지가 되겠죠. 자, 서로 소가 아니려면 100과 서로 소가 아니려면 2나 5를 소인수로 가지고 있으면 돼요. 이게 뭐냐면 얘가 바로 2의 배수여도 되고 또는 5의 배수여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이 위에서 한 걸 재활용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인 애들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이 100과 소인수가 겹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2의 배수, 그리고 5의 배수, 그리고 공배수 빼줘야죠. 그래서
100 빼기 60 해서 40개의 수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거기 뒷페이지 필수 예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합의 보충을 따지되 만약에 이 각각의 경우의 수를 더해서 따질 건데 경우의 수를. 근데 이 경우의 수를 셀 때마다 둘이 겹치는 경우가 만약에 존재했다면 겹치는 경우 수는 빼줘야 된다. 요 원리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해줘야 한다는 걸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2번 보겠습니다. 방정식 x 더하기 2y 더하기 3z는 11이다.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x, y, z의 순서쌍을 구해라. 이것인 자연수 x, y, z. 자연수 x, y, z. 순서쌍의 개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사실 이건 일일이 그냥 사야 돼요. 일일이 사야 돼. 일일이 산다고 생각을 할 때 그러면 그래도 나름의 요령이 있을 수 있겠죠. 무엇을 기준으로 세야 되겠는가? x에다가 1, 2, 3, 4씩 넣어볼까요? 아니면 y에다가 넣어볼까요? 아니면 z에다가 넣어볼까요? 어느 게 좋을까요? 그렇죠. z에다가 넣어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1 넣고 뭐 2 넣고 할 때 오히려 남는 부분이 3의 배수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차라리 여기에는 z에다가, 그러니까 여기는 x에다가 넣는 수를 1씩 증가시킬 때 실제로도 1이라는 수밖에 증가하진 않지만 z는 넣는 숫자에 1씩 증가시키면 막 3씩 증가한단 말이에요. 얘가 영향력이 커요. 영향력이 큰 이 수를 가지고 먼저 경우의 수를, 얘를 기준으로 경우의 수를 따져야 조금 더 편하게,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만 더 따져가면서 경우의 수를 따져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일이 따지긴 따지는데 x, y, z가 이렇게 했을 때 z에다가 숫자를 하나씩 넣어가면서 이 합이 11이 되는 그런 수를 따질 것이다. 그러니까 개수가 가장 큰 수를 기준으로 따져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x, y, z는 자연수니까 양의 정수만 되겠죠. z에 먼저 1 넣어볼게요. 그럼 여기 이제 3이 됐죠. 남는 것으로 여기 3이니까 8이 나와야 되겠네요. y가 1이면 2가 됐으니까 여기 이제 6이 가능하겠죠. 자, 여기가 만약에 2가 되면 여기 이 둘을 가지고 8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y가 2가 되면 여기는 4가 되죠. 그럼 x는 4가 됐겠네요. 자, y가 이제 3이 되면 그럼 여기는 이제 얘네 둘을 가지고 8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y가 3이면 여기는 6이니까 x는 2. 만약에 얘가 이때 얘가 4가 되면은 그럼 여기 둘을 가지고 8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것만으로 8이 됐으니까 x는 0이어야 되겠죠. 근데 0은 자연수가 아니니까 그 경우는 존재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좀 지워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인 경우 다 해볼게요. 여기 이제 얘가 2인 경우 볼까요? 그럼 여기서 이미 6이 만들어졌죠. 그럼 이걸로 5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럼 y가 1이면 2가 됐으니까 x는 3. 얘가 이제 2가 되면 5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y가 2가 되면 이게 4가 되니까 x는 1 되겠죠. 더 이상은 안 되겠네요. 이게 3이면 이것만으로 이제 9가 만들어졌죠. 그럼 얘네들로 2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y가 1이기만 해도 2가 돼서 x는 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가지의 경우의 수만 존재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굳이 요약을 해본다면 개수가 큰 수를 기준으로 하나씩 숫자를 대입해 본다라고 말씀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필수 예제 3번입니다. 보시면 다항식 a 더하기 b 더하기 c 곱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z 이걸 전개할 때 항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것에서 항의 개수가 몇 개냐? 그러니까 항의 종류가 몇 개이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항의 종류가 몇 개이냐?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이제 전개를 하죠. 전개를 할 때 만약에 전개된 항 중에 동류항들이 있으면 그들끼리 계산을 하잖아요. 합쳐버리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곱한 횟수보다 항의 수가 적을 수도 있는 거죠. 동류항이 있었다라면. 근데 보시면 여기는 이 곱하기를 했을 때 동류항이 나올 일이 없어요. 여기 A끼리 A가 여기 분배되죠. 그러면 AX, AY, AZ
B가 곱해지면 BX, BY, BZ. 동류항이 나올 일이 없죠. 여기 곱해서 나온 AX는 다른 데에서는 AX라는 항이 나올 일이 없단 말이죠. 세 종류의 항이 다 다르고 여기 세 종류의 항도 여기와 겹치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여기서는 곱했을 때 서로 이제 다른 곱하기지만 동류항이 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럼 항의 개수는 몇 개가 되겠느냐? 여기 항이 몇 개죠? 3개가 있죠. 여기 항은요, 3개가 있어요. 얘네 둘을 더해야 할까요? 아니면 곱해야 할까요? 그쵸, 곱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것을 결합한 걸 하나의 사건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얘와 얘가 결합한 걸 하나의 사건으로 보죠. 그러니까 뭐예요? 바로 곱의 법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곱해서 총 9종류의 항이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뒷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칠판 좀 지울게요. 제가 아까 큰 맥락에서는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죠. 합의 법칙 중에서는 만약에 각각의 경우의 수를 따질 때 겹치는 범위가 있었다면, 겹치는 경수가 있었다면 그거는 나중에 한번 빼줘야 된다라는 거, 이걸 강조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특수한 상황에서 어떤 경우의 수를 구하는 요령들을 익히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우리가 볼 문제, 바로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것에 관한 얘기예요. 양의 약수 구하기. 이거 여러분들이 배웠었는지 제가 헷갈려가지고요. 자, 헷갈리시는 분들, 아니, 다 적도록 하죠. 이제 스킬입니다. 양의 약수의 개수 구하기.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여기 어떤, 여기 이론을 적어드리기 전에, 여기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12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는요, 소인수분해 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의 1승. 이때 보세요. 얘네들이 곱으로 구성된 게 12의 약수가 될 거잖아요. 그렇죠? 참고로 여러분, 2의 0제곱하면 뭔지 아세요? 이건 1이에요. 0의 0제곱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다른 수의 0제곱은 전부 다 1입니다. 5의 0제곱도 1이에요. 또 왜 그런가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보세요. 2의 5제곱 나누기 2의 3, 2의 4, 2의 2제곱 하면은 2의 여러분 몇 제곱 돼요? 3제곱 되죠. 5 빼기 2 하니까 2의 3제곱 되죠. 그럼 이런 규칙으로 2의 5제곱 나누기 2의 5제곱 해봐요. 그러면 2의 5 빼기 5니까 0제곱이잖아요. 근데 이걸 실제로 계산하면 2의 5제곱분의 2의 5제곱이니까 1 됐겠죠. 그 얘는 1이다 이겁니다. 자,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건 뭐냐 하면, 자, 보세요. 12의 약수를 구성할 때 2나 3을 사용해서 10의 약수를 구성을 한단 말이죠. 2가 사용되는 패턴은, 자, 2가 한 번도 사용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2가 한 번 사용되는 경우, 2의 제곱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고요. 3이 여기 10의 약수를 구성할 때 곱하기 3이 쓰이는 경우는 3이 한 번도 쓰이지 않는 경우 3의 0제곱, 그리고 3이 한 번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끼리 서로 곱해질 때마다 다 그게 새로운 형태의 12의 약수가 됩니다. 이 표현이 좀 어려우려나? 그럼 다시 이렇게 볼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제곱, 3의 0제곱, 3의 1제곱, 이렇게 12를 구성하는 소인수들이, 그러니까 12를 구성하는 약수들의 기본 형태들이 이런 식으로 존재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칸에는 각각의 요 수들끼리의 곱이 쓰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 이제 1, 1의 곱이니까 1이고요. 1 곱하기 2, 1 곱하기 4, 3 곱하기 1, 3 곱하기 2, 3 곱하기 4. 얘네들이 다 12의 약수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럼 여기 이 개수만 만약에 궁금하더라면 여기 세 칸과 여기 두 칸의 곱이니까 약수의 개수는 양의 약수의 개수가 되겠죠. 뭐 마이너스도 약수를 치면은 2배로 약수가 늘어나겠죠. 양의 약수의 개수는 결과적으로 세 칸과 두 칸의 곱 3 곱하기 2에서 6개가 되는데 이게 왜 3이었겠냐라는 거예요. 왜 3이었겠느냐?
바로 이 2의 제곱 때문에 자 2의 0제곱, 1제곱, 2제곱 그러니까 2의 0제곱도 약수를 구성하는 근본 수이기 때문에 여기 거듭 제곱보다 0의 개념 때문에 하나 더 많은 칸이 존재했던 것이고 3의 1제곱에서도 3의 0제곱도 여기 칸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얘보다 하나 많은 칸이 존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저 2제곱의 2에서 더하기 1 그리고 여기 1제곱의 1에서 더하기 1 이렇게 구성이 됐기 때문에 양의 약수의 개수는 6개가 나왔다는 거죠. 예를 하나 더 들어서 만약에 제가 여기 30이라는 수를 볼게요. 얘는 2 곱하기 3 곱하기 5로 구성이 돼요. 그러면 여기 다 거듭제곱은 1로 있는 거죠. 이때 보시면 얘는 2가 0제곱 또는 1제곱 이렇게 두 가지 패턴으로 쓰일 수 있고요. 3도 0제곱 또는 1제곱 두 가지 패턴 5도 0제곱 또는 1제곱 두 가지 패턴 얘네들끼리 서로 만나서 다 새로운 약수를 구성하니까 2 곱해서 8개의 양의 약수의 개수가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수 x가 있어요. 걔가 만약에 a의 알파제곱, b의 베타제곱, c의 감마제곱 이렇게 소인수분해가 되었다고 할 때 이 소인수들의 요 수들의 이 곱에 의해서 약수의 개수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때 그 패턴이 여기에 알파와 베타와 감마가 있을 때 쟤네들보다 하나 많은 수들끼리의 곱에 의해서 양의 약수의 개수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더하기 1이 생긴 이유는 얘를 사용하는 패턴이 알파가지가 아니라 A의 0제곱도 존재했기 때문에 알파가지보다 하나 많았다. B의 베타제곱이 사용되는 패턴이 베타가지가 아니라 B의 0제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 더 많았다라는 거죠. 뭐 C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소인수분해했을 때 이 지수들에다가 1씩 더해서 곱하면 양의 약수의 개수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네, 그렇죠. 지금 뭐 잠깐 말씀드릴까 말까 고민했던 거는 양의 약수의 총합에 관한 얘기인데요. 요거는 굳이 알 필요는 없겠어요. 요즘에는 거론하지 않으니까 얘기 안 할게요. 그럼 여기 이제 필수예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예제 4번. 자, 필수예제 4번 볼게요. 처음에 360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가 얼른 이 360을 소인수분해 해봐야 돼요. 360을 소인수분해 하면은 2, 182, 그러면 90, 2, 45, 5, 9. 3의 제곱에다가 2 3개에다 5하나네요. 2의 세제곱, 3의 제곱 곱하기 5의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360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계산은 여기 지수에 있는 3과 2와 1에다가 각각 1씩 더 더해서 곱하면 양의 약수의 개수가 나온다는 거죠. 2의 세제곱이 사용되는 패턴이 세 가지가 아니라 2의 0제곱 때문에 한 가지 더 있었다 이거죠. 뭐 5나 3도 그렇고요. 4, 3, 2 곱하니까 24개의 양의 약수의 개수가 있는 걸 알 수 있겠죠. 사실 또 얘를 구하는 근본적인 그 원리는 곱의 법칙이죠. 얘네들이 사용되는 패턴끼리 결합해서 하나의 약수를 만들어내니까 각각의 경우의 수를 곱해서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한 것이죠. 자, 다음엔 2번입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360과 540의 양의 공약수의 개수. 공약수니까요. 둘의 최대 공약수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면 되겠네요. 360을 소인수분해하면요. 아까 여기 셌죠?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1제곱. 다음에 540을 소인수분해하면요. 얘는 또 어떻게 되는 거야? 180 곱하기 3이잖아요. 근데 180이 2, 9, 10, 2의 제곱, 3의 제곱, 5 이건데 여기 3 곱했으니까 얘는 2의 제곱, 3의 세제곱 곱하기 5 이렇게 있겠네요.
뭐 일일이 해보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우린 얘네 둘의 최대 공약수, 최대 공약수는 뭐가 되겠느냐? 요 소인수 분의 구조에서 교집합을 따져보면 되겠죠. 최대 공약수. 이 둘에게 동시에 있는 것 중에 최대치. 교집합을 따지면 되겠죠. 그러면 2는 2개까지 겹치고요. 3도 2개까지 겹치고요. 5는 하나만 겹치는군요. 이게 최대 공약수가 되겠죠. 그러면 이것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양의 공약수의 개수를 구할 수 있겠죠. 공약수의 개수를 구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여기에 지수에 있는 2와 1을 놓고 여기다가 더하기 1씩을 더한 거죠. 이렇게 해서 3 곱하기 3 곱하기 2. 그래서 총 18개의 공약수가 있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 밑에는 또 뭐라고 그랬죠? 360의 양의 약수 중 2의 배수의 개수를 묻고 있습니다. 여기 좀 지울게요. 360의 양의 약수 중 2의 배수인 수의 개수. 세 번째, 360의 양의 약수 중에 2의 배수인 수의 개수. 수의 개수를 묻고 있어요. 360을 제가 다시 소인수분한 거 좀 써볼게요. 얘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1 이렇게 돼 있어. 5의 1승. 약수의 개수를 다 구하라는 게 아니라 그 중에 2의 배수인 것만 구하래요. 그럼 보세요. 2가 곱하기 2가 하나가 들어가도 되고 2개가 들어가도 되고 3개가 들어가도 돼요. 그러면 2를 하나 갖고 있는 경우의 수, 그 약수들이 말이죠. 2를 2개 갖고 있는 경우의 수, 2를 3개 갖고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해도 되지만 제 생각에는 차라리 전체 약수의 개수에서 차라리 2를 약수로 갖고 있지 않는, 그러니까 2의 배수가 아닌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게 더 편해요. 걔를 빼는 게 낫겠어요. 이 배수가 아닌 약수의 개수를 빼는 게 편하다 이거예요. 자, 무슨 소리인지 보세요. 전체 약수의 개수는 여기 지수에 있는 3과 2와 1을 놓고 여기다가 1씩 더해서 곱한 게 전체 약수의 개수예요. 그 중에 2의 배수가 아닌 약수는, 그러면 얘네들을 아예 사용하지 않은 약수를 구하면 되죠. 그러니까 얘와 얘 때문에 만들어진 약수의 개수만 따지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3 때문에 2가지 여기 1, 근데 여기다 하나씩 더하게 되죠. 0제곱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걸 빼면 얘네들만 아니면 어쨌든 곱하기 2가 하나 이상은 들어가 있는 약수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2 빼기 3이 6이네요. 24 빼기 6이니까 총 18개의 2의 배수가 아닌 약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다음에 필수의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런 스킬, 양의 약수의 개수 구하는 저 방법을 한 번 더 여기서 기억해 놓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칠판 지울게요. 처음에는 합의 법칙을 쓸 때 A 또는 B의 경우의 수 구할 때 A와 B가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가 있으면 걔는 나중에 한번 빼줘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양의 약수의 개수 구하는 요 계산을 따로 기억해 놓아야 된다라는 거. 다음에 필수의 5번입니다. 이런 건 뭐 사실 여러분들 잘 하시는 거 아닌가요? 여기 A가 있고요, B가 있고요, 여기에 C가 있고 D가 있습니다. 여기는 세 갈래길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여기도 세 갈래길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여기도 세 갈래길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두 갈래길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A를 출발해서 B로 가는 경우,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를 묻고 있어요. 자, 이때 한 번 지나간 도시는 다시 지나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A에서 B까지 가려면은, 자, 그러니까 이 얘기 한 번 지나간 것이 다시는 안 지나간다는 얘기는 A에서 D로 갔다가 다시 A로 갔다가 C로 갔다가 B로 갔다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A에서 B로 가려면 크게 A에서 C로 갔다가 B로 가는 경우 또는 A에서 D로 갔다가 B로 가는 경우가 있겠군요. 그렇죠? 이때 A에서 C로 가는 경우 수 3가지, C에서 B로 가는 경우 3가지. 이 둘은 더해야 할까요? 아니면 곱해야 할까요? 그렇죠. 곱해야죠. 왜냐하면 여기 이 길과 이 길이 결합해서 하나의 길이 되었기 때문이죠. A에서 D까지 갔다가 2가지, D에서 B로 갔다가 3가지, 얘네들도 곱해야 되겠죠. 6가지. 이때 이 9가지, 6가지는 더해야 할까요? 아니면 곱해야 할까요? 그쵸. 더해야죠. 왜냐하면 이렇게 가는 경우는 그런 경우고 이 아래처럼 A, D, B로 가는 경우는 그런 경우니까. 그러니까 A, C, B로 가면서 동시에 A, D, B로도 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얘 또는 얘니까. 뭐 이제 큰 맥락에서 보면은 합의 법칙인데 그 합의 법칙의 성분을 계산할 때 곱의 법칙들이 세세하게 쓰였군요. 자, 그 밑에 있는 문제 보겠습니다. 동건이와 수진이가 A 도시에서 출발하여 B 도시로 가는 경우 수를 구하시오. 한 단계 조금 더 나갔네요. 자, 동건이와 수진이가 A에서 B로 가는 경우 수를 구하래요. 근데 이때 한 사람이 지나간 중간 도시는 다른 사람이 지나갈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동건이가 A, C, B로 갔으면 수진이는 A, D, C로 가야 되는 거야. A, D, B로 가야 되는 거야. 한 사람이 지나간 데는 못 간대요. 근데 만약에 동건이가 A, D, B로 갔으면 그때는 수진이는 A, C, B로 가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있거나 또는 이런 패턴이 있는 거죠. 괜찮으세요? 이때 자 동건이가 이렇게 가는 경우의 수는요. 이 경우의 수는 A에서 C 3가지, C에서 B 이게 이제 9가지예요. 수진이가 A, D, B로 가는 경우는 2, 3 곱하니까 이건 6가지예요. 이때 9와 6은 더해야 할까요? 아니면 곱해야 할까요?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거 곱해야 돼요. 왜냐하면 동건이가 만약에 이렇게 갔어요. 여기 이렇게 갔어요. 그리고 수진이가 만약에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이 길로 이렇게 갔어요. 이런 경우와 동건이가 이 길로 갔을 때 수진이가 똑같이 연두색 길로 간 경우는 같은 경우에 다른 경우예요? 다른 경우예요. 동건이가 빨간 길로 갔을 때 수진이가 초록 길로 간 것과 동건이가 이렇게 빗금친 길로 갔을 때 초록 길로 간 거는 다른 경우야. 그러니까 동건이가 간 길과 수진이가 간 길을 결합시켜서 하나의 사건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 경우와 여기 경우는 곱해야 한다는 얘기죠. 이 얘가 간 길과 얘가 간 길을 결합시켜서 하나의 사건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총 9개 54가지가 나왔고 얘는 이제 뭐 위아래 순서만 바뀌었네요. 이게 6가지 이게 9가지겠죠? 여기서도 그러면 9개 54가지가 나오게 된 거예요. 이때 얘네 둘은 더할까요? 곱할까요? 이 둘은 더해야죠. 왜냐하면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라고 우리가 따진 거잖아요. 둘은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가 아니죠.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108가지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필수 예제 6번. 요 문제는 좀 재밌긴 했네요. 요거 잘 꼭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이해가 안 돼서 그냥 외워버리면 조금만 바꿔도 이 문제를 또 틀려. 그러니까 이해를 꼭 해보셔야 되고 본인이 생각할 때 내가 보기에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게 있으면 꼭 주변의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것 같은데 이건 왜 안 되는지 설명을 꼭 들어서 납득을 하셔야 돼요. 경우의 수는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규칙이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규칙들이 자리를 잘 잡아야 되거든요. 때문에 선생님이 설명하는 방식 말고 다른 풀이처럼 보이지만 본인이 생각한 게 맞을지도 몰라요. 그런 것들은 또 이제 맞는지를 다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본인 안에 경우의 수를 세는 규칙 같은 것들이 잘 정립이 되어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조금씩 계속 수정 보완해 나가면서 규칙이 써야 되니까 항상 본인이 생각할 때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그럼 그걸 꼭 물어서 확인을 받으셔서 본인의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틀렸다면 왜 틀렸는지를 납득을 해가면서 본인 안의 규칙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자, 필수의 6번 문제 볼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색칠하기네요. 여기 이렇게 A가 있고 여기에 B, C, D, E 이렇게 있어요. 5가지 색으로 여기를 칠하려고 한대요. 근데 같은 색을 중복으로 사용해도 좋으나 인접한 영역은 다른 색으로 칠해야 한대요. 그랬을 때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라고 묻고 있어요. 5가지 색으로 색칠을 한대요. 근데 중복 사용이 가능하대요. 색의 중복 사용은 가능한데 이웃한 영역과는 색이 달라야 된대요. 이웃 영역과는 색이 달라야 해요. 이건 지금 좀 중요한 문제야. 잘 보세요. 이런 경우 처음에는 가장 많은 영역에 접해 있는 그 자리부터 먼저 색칠하는 게 좋아요. 가장 많은 영역에 접해 있는 자리 바로 A죠. A가 이 네 군데와 접해 있잖아요. 그래서 A부터 색칠할 거예요. A, B, C, D, E 이런 식으로 색칠을 하는 경우를 따져볼게요. A에 들어갈 수 있는 색이 몇 가지가 있겠어요? 5가지 중에 하나죠. B는요. 이 A와 색이 달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B에는 4가지 색이 들어갈 수 있겠죠. C는요. A, B와 색이 다르면 되죠. C에는 3가지 색이 들어갈 수 있죠. D는요. A, C와만 다르면 되죠. 그래서 얘는 3가지가 됐고요. E는요. A, D와 다르면 되죠. 그래서 얘는 3가지가 된 거예요. 또 얘네들은 더할까요? 곱할까요? 그쵸? 곱해야 돼요. 왜냐면 이 색들이 결합된 것 자체가 하나의 사건이 되니까요. 이거 순서 바꾸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영역에 접해 있는 그 자리, 그 영역부터 색칠을 하고 걔를 기준으로 이웃한 것부터 하나하나 차례대로 색을 칠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뭐 답은 여기 20에다가 여기 27이니까 540까지가 답이 되겠는데요. 이거는 여러분 제가 다른 유형의 문제를 하나 풀어드릴 테니까 옆에 한번 자리를 내서 적어 보시겠어요? 예를 이렇게 들어볼게요. 이렇게 네, 흔들렸어요. 죄송해요. 예를 들 때 제가 그 문제를 잘못 외워가지고 적당한 예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매끄럽지 않아서 다시 잠깐 재촬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을 때 A, B, C, D, E 이렇게 있어요. 여기도 이제 5가지 색으로 칠하는 거예요. 5가지 색으로 색칠하는 거예요. 아까처럼 중복 사용이 가능하고 색에 대한 중복 사용이 가능하고 이웃 영역과는 색이 달라야 돼요. 그럼 이제 아까처럼 선생님 여기 A가 뭐 여기 많이 접해 있네요. 그래가지고 A, B, C, D, E를 색칠하려고 했는데 보세요. A에다가 5개 중에 하나, B에다가는 그러면 4개 중에 하나, C는요? C는 얘네 둘과 다르면 되니까 3개 중에 하나, D는요? 얘 둘과 다르면 되니까 3개 중에 하나. 그럼 E는요? 이 색과 다르면 되니까 2개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B하고 D의 색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얘 둘의 색이 같으면 E에는 색칠할 수 없는 색이 하나, 둘만 색칠할 수 없으니까 얘는 세 가지 색을 칠할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 얘네 둘이 다르면 3개가 다 다른 색이니까 얘는 2가지 색을 색칠할 수 있어요. 그게 달라지잖아요. 그쵸? 얘네처럼 순서대로 갈 때 뭔가 우리가 따로 따져야 하는 이 전의 상황에 따라서 마지막에 색칠할 영역에 들어가는 색의 개수가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 없으면 그냥 풀면 되는데 이 전의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자리에 들어갈 색의 종류의 개수가 달라지면 그걸 나눠서 따져봐야죠. 여기서 이제 뭐냐면 B와 D의 색이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에 따라서
요 이 영역에 들어갈 색의 종류가 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 어떻게 따져야 되느냐? 그게 B와 D의 색이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로 나눠서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그런 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B와 D가 같은 경우 이것일 때 이때 A, B, C, D, E 볼게요. A에는 5개 중에 하나, B에는 4개 중에 하나, C에는 둘과 달라야 하니까 셋 중에 하나. 이때 D는 B에 칠한 그 색을 칠해야 되잖아요. 그 D는 선택권이 없어요. B에 칠한 그 색을 칠해야 하니까 얘는 한 가지밖에 들어갈 수가 없죠. 선생님 여기 4가지면 얘도 4가지 아니에요? 여기 그 4 중에 하나를 이미 칠했단 말이에요. 얘는 그 색을 칠해야 하니까 D에는 한 가지밖에 못 들어가요. 그리고 그럼 알파벳 E는요. 여기에 인접해 있는 색은 하나, 2개니까 E에는 3가지 색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곱하니까요. 5, 4, 20, 여긴 60, 여기는 180까지가 들어가게 되고요. 아니다. B와 D가 달랐다. 이랬을 때는요. A, B, C, D, E 이렇게 있어요. 자, A에 5개 중에 하나, B에는 얘와 달라야 되니까 4 중에 하나, C는요. 둘과 달라야 하니까 셋 중에 하나, D는 애초에 가정이 B하고도 달라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D는 A, C에 쓴 식을 못 쓰지만, 쓴 색을 못 쓰지만, B에 쓴 색도 못 쓰니까 3개를 못 써서 얘는 둘밖에 못 들어가요. 그럼 알파벳 E는요. 3개의 색이 다 다르니까 2가지밖에 못 들어가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곱해가지고요. 여기는 20, 60 곱하기 4니까 240 해서 더하니까 이 둘은 더해야 되겠죠. 각각의 별개의 경우니까. 그래서 여기는 답은 420까지가 나오게 되겠군요. 자, 옆에다가 같이 잘 적어 주시고요. 마지막 문제 발전예제 7번입니다. 자, 발전예제 7번도요. 별표 쳐주세요. 별표 쳐주십시오. 자, 보겠습니다. 그 문제도 학생들이 참 많이 어려워하는 문제인데요. 설명을 잘 듣고 이해해 주세요. 자, 이렇게 얘기 나와 있어요. 발전예제 7번. 현재 100원짜리 동전이 1개 있대요. 그리고 50원짜리 동전이 2개 있고요. 그리고 10원짜리 동전이 3개 있대요. 이랬을 때 이 동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거스름돈 없이 지불을 할 때 이 돈들로 이것으로 지불할 때 그때 처음에 질문이 뭐냐면 지불 방법의 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뭘 묻고 있냐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를 묻고 있어요.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이 둘은 엄연히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지불 방법의 수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만약에 100원을 낼 때 100원짜리 하나를 가지고 100원을 내는 것과 50원짜리 2개를 가지고 100원을 내는 걸 이 첫 번째 경우에선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지불하는 방법이 달랐다는 거죠. 구성이 달랐다. 금액은 같더라도 말이죠. 반면에 이 지불 금액수를 따질 때는 100원짜리 하나를 내거나 50원짜리 2개를 내거나 지불 금액은 100원이니까 같다라고 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럼 이제 지불 방법의 수를 볼까요? 그리고 이건 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일단은 전체에서 0원을 지불하는 거는 제외한다고 그랬어요. 0원을 지불하는 건 여기서 지불하는 방법이나 지불하는 금액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지불하는 방법은 이 100원을 지불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50원을 지불하는 방법이 있고 10원을 지불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100원을 지불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안 내거나 하나 내거나. 그러니까 개수가 하나지만 안 내는 경우 때문에 더하기 1이 된 거예요. 50원을 내는 거는요. 안 내거나 하나 내거나 2개 내거나. 총 3가지인데 개수는 2개지만 안 내는 경우 때문에 하나가 더 추가된 거고요. 10원을 지불하는 방법은요. 자,
저 세 개에다가 안 내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1이 더 추가된 가지수가 있겠죠. 그리고 얘네들끼리 다 결합해서 지불하는 방법이 결정되니까 이것들을 곱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수들에다가 1씩 더해서 곱하면 지불하는 방법수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때는 모두 다 지불하지 않은 경우도 존재했을 것이기 때문에, 즉 0원을 낸 경우도 이 안에는 존재했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이렇게 1을 빼줘야죠. 괜찮으십니까? 그러니까 지불하는 방법수는 계산이 편해요. 얘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개수보다 하나 많은 가지수씩 지불 방법일 수가 있고, 이것들끼리 결합해서 지불하는 방법이 하나 결정되기 때문에 곱하고, 근데 그때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해야 하기 때문에 빼기 1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거는 2 곱하기 3, 6 곱하기 4, 24 빼기 1, 23가지가 지불하는 방법의 수가 되겠습니다. 문제는 얘입니다. 지불하는 금액의 수. 왜냐하면 100원짜리 하나를 내는 거나 50원짜리 두 개를 내는 거랑 같은 금액이니까 같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에처럼 계산하면 안 돼요. 위에는 이 둘이 다 다르다고 봤기 때문에 위에처럼 계산을 했거든요. 얘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이 금액을 우리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단위가 어떤 단위가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총 금액이 얼마죠? 100원, 100원, 30원. 총 230원이 이렇게 있죠. 우리가 자유롭게 이 금액들을 몇 단위까지 쪼개 쓸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230원을 가장 작은 돈의 단위, 그럼 여기 10단위가 있죠? 10원 단위로 다 쪼갤 수 있나 생각을 해볼까요? 10원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죠. 20원 낼 수 있나요? 10원짜리 두 개면 되죠. 30원도 되고. 40원 낼 수 있습니까? 못 내요. 못 내. 40원을 못 내.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40원도 낼 수 있으면은 뭐 10단위로 만약에 다 쪼갤 수 있다. 그러면 10원부터 230원까지 23가지가 있겠죠. 낼 수 있는 금액은 말이죠. 근데 10단위로는 다 자유롭게 우리가 사용할 수는 없네요. 그럼 그 다음 단위의 돈 50단위를 보도록 하죠. 50원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어요. 100원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죠. 얘 두 개 쓰면 되죠. 아니면 얘 하나 써도 되고요. 150원은요? 100원, 50원 하나 내면 되죠. 200원은요? 이거 다 내면 200원 되죠. 그러니까 이 정해진 금액 내에서 50원 단위의 돈들은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50원, 100원. 자, 이렇게 볼게요. 50원, 100원, 150원, 200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기 이제 50원 단위를 안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다음에 이제 10단위는 안 쓰는 경우도 있고, 10원 단위, 20원 단위, 30원 단위 이렇게 있죠. 얘네들은 말이죠. 별개의 금액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서로 간섭할 수 없어요. 얘네들을 가지고 이 금액들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여기 있는 금액을 가지고 10원, 20원, 30원 표현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리고 얘네들끼리 결합한 금액은 그 결합만으로도 결합에 의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금액은 여기서 보니까 10단위, 50단위, 100단위 중에 50단위가 최소 단위였어요. 그 다음에 남는 짜투리 단위 여기다 써놓고 얘네들끼리 결합하는 경우에 의해서 지불하는 금액의 수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이게 다소 좀 어렵죠. 자, 지불하는 금액의 수는요, 얼마나 내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최소 단위의 돈이 얼마인지를 파악해서 여기다 써 넣으시고, 그것보다도 실은 작은 단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걔는 옆에다 이렇게 놔야죠. 근데 이 단위로는 모든 금액이 자유롭게는 표현이 안 됐던 거예요. 얘는 여기 이것과 결합해서 새로운 금액을 만들어내는 변수인 거죠. 얘네들이. 그래서 얘네들끼리 결합하면은 만들어질 수 있는 모든 금액이 다 나온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 둘이 결합해서 60원이 됐다. 더해져서. 그러면 60원은 얘네 둘의 결합에 의해서만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최소 단위의 돈 단위를 0부터 다 써 넣으시고, 남는 짜투리가 있다라면, 없다라면 이제 이걸로 그냥 다 경수가 결정이 되겠지만, 여기서 짜투리 10단위가 좀 있었죠. 걔네 놓고 얘네들끼리 합쳐져서 이 둘이 서로 연결되어서 새로운 금액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총 표현할 수 있는 지불 금액의 수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몇 가지예요? 하나, 둘, 셋, 넷, 5가지.
여기는요, 하나, 둘, 셋, 네 가지. 둘을 곱한 것만큼의 결합수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0과 0의 결합, 0원의 결합이 있으니까 그건 빼줘야 돼서 답은 19가지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10원짜리가 4개가 있었다. 그래서 만약에 자 여기 100원짜리 하나, 50원짜리 2개, 10원짜리 4개가 있어서 총 240원이었다. 이때는 자 보세요. 10원, 20원, 30원, 40원 낼 수 있죠. 50원도 낼 수 있어요. 50원짜리 하나로. 60원도 낼 수 있어요. 50원짜리 하나에 10원짜리 하나. 70원도 가능하죠. 50, 20. 50, 30 하면 80원. 50, 40 하면 90원도 되죠. 100원도 되죠. 이런 식으로 하면 얘는 10단위로 다 쪼개질 수 있어요. 그럼 얘는 10원부터 240원까지 24가지 경우 수가 있다고 보면 돼요. 지불 금액의 수가. 근데 얘는 그게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조금 큰 단위, 50단위의 돈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네요. 그럼 남는 짜투리끼리 결합해서 금액을 만들어낸다라고 보게 된 겁니다.